만약 당신이 정말로 지적인 기계를 만들고 싶다면 명심해야 합니다. 당신은 온갖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노동을 회피하려는 녀석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저 지적인 존재들이 보이는 그 엉뚱한 약점들이야말로 우리가 지능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언젠가는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보다 더 지능적인 기계 또는 인공적인 지능이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언젠가 기계나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생각하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는 NO라고 답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죠. 두 번째로 기계나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지적이냐 하는 논리는 지능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인간보다 체스를 더 잘 둘 수 있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네, 언젠가는요. 지금도 대부분 사람보다는 체스를 더 잘 두죠.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제가 기계라고 말할 때는 방금 질문하신 인공지능까지 포함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하는 내용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는 빌어먹을 기계가 그냥 우리보다 나은 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보다 체스를 잘 두는 기계를 봐도 별로 감명을 안 받아요. 계속 이렇게 말하죠. 그래가지고 체스 마스터랑 붙으면 어떻게 되는데? 우리에겐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기계와 비교할 때만 되면 자기 자신이 아인슈타인이 된 마냥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인간이 여하튼 최고 수준에서 이룬 모든 성과보다 기계가 더 나아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이 밑바탕에 깔린 셈이죠. 기계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겠죠. 아무튼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하도록 만드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제 의견은 다음 아이디어에 기반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료를 갖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그 뭔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기계 재료는 인간이 지닌 신경 같은 것과는 다릅니다. 만약 우리가 땅 위를 빠르게 달리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면 치타가 전속력으로 달리는 모습을 보고 치타처럼 달리는 기계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빠른 바퀴를 가진 기계를 만드는 게 훨씬 쉽습니다. 혹은 땅 바로 위를 날아가는 뭔가를 만드는 작업이 더 쉽죠. 우리가 새를 만들 때 비행기는 새처럼 날지 않습니다. 날기는 하지만 새처럼 날지는 않죠. 날개를 똑같이 퍼덕거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앞부분에는 뱅글뱅글 도는 다른 종류로 구분되는 장치가 박혀 있고 심지어 최신 비행기는 뜨거운 공기를 뒤로 뿜어내는 길쭉한 통이 있어서 공기를 데운 뒤에 뒤쪽으로 내뿜습니다. 제트 추진 방식이죠. 제트 엔진은 내부에 회전하는 뱅 같은 것들이 있고 또 휘발유를 사용합니다. 비행하는 새와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 미래에 기계가 그런 의미에서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으리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능에 관해서도 저는 정확히 똑같은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는 산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더 잘 해내겠지요. 수학, 아주 기초적인 수학인 산수를 예로 들어보죠. 그들은 누구보다도 산수를 잘합니다. 훨씬 더 빠르고 방식도 완전 다르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결국 숫자는 같으니까요. 그렇죠. 이건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우리는 기계를 인간과 더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그들의 산수 체계를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퇴보하는 셈이니까요. 인간이 하는 산수는 느릿느릿 기어가는 거북이와 같습니다. 그 거북이는 고든 길을 놔두고 번거로운 길로 파고들어 헤매고 혼란에 빠져서 실수를 연발하죠. 그에 반해 기계라는 거북이들은 그냥 날아다닙니다. 즉각적이고 겁나 빠르게요.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과 인간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꽤 흥미로운 비교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제가 만약 인간에게 이런 문제를 준다고 해보죠. 자, 제가 여러분께 숫자를 불러드릴 테니까 하나씩 건너뛰고 거꾸로 다시 말해주세요. 하나, 7, 셋, 9, 2, 6, 5, 8, 셋, 하나, 7, 2, 6, 셋. 자, 지금 이걸 해낼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20개? 30개도 안 되는 숫자였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컴퓨터에게는 그렇게 5만 개 숫자를 줄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는 그 숫자들을 거꾸로 정렬하거나 전부 합치거나 다른 여러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죠. 자, 컴퓨터가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계와 인간을 비교하려면 이 점을 잘 기억해두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뭘 하냐면요. 그들은 항상 컴퓨터보다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찾아내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이 컴퓨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알게 됐죠. 한 여성이 길을 걸어가는데 특정한 종류의 실룩거림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저 사람 제인이네? 하고 알죠. 그렇죠?
혹은 저 남자가 걸어갈 때 머리카락이 살짝 펄럭거리는 게 보여요. 멀리서는 알아채기 어렵겠지만 머리카락이 찰랑거리는 모습이라든가 고개를 까딱하는 그 미묘한 버릇만으로도 저건 잭슨이야 하고 알아챌 수 있습니다. 사물과 패턴을 인식하는 과정은 우리가 아직 명확한 알고리즘으로 구현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당신은 잭슨을 인식하는 좋은 절차가 있어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잭슨 사진을 많이 찍으면 되죠. 참고로 사진은 컴퓨터에 입력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요. 이걸 아주 미세하게 만들면 흑백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게 되죠. 신문에 실린 사진도 흑백 점들로 이루어져 있고 아주 미세하게 만들면 그 점들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충분한 정보만 있다면 사진을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저기서 온갖 다른 모습으로 찍힌 잭슨 사진을 전부 입력하고 기계한테 비교하라고 시킬 겁니다. 문제는 실제 새로운 상황은 늘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조명이 다르고 거리가 다르고 머리를 기울인 각도도 다 다르죠. 당신은 이 모든 변수를 감안하는 법을 알아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복잡하고 정교해서 대용량 기계 속의 저장 공간과 처리 속도를 가지고도 우리는 제대로 작동하는 명확한 절차를 만드는 법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합리적인 속도 내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계는 사물 인식을 무척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추상적인 일들 가운데에는 사람이 순식간에 쉽사리 해내는 일도 많죠. 이렇듯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는 파일링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인식입니다. 그러고 보니 아까 미뤄뒀던 이야기가 생각나는군요. 과연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감식반원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날 것 그대로의 복잡한 정보를 인식하는 그런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지문감식 부서 소속 지문 분석가는 지문을 보고 이 다양한 지문들이 상호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심하게 비교 대적합니다. 이것은 컴퓨터로 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난해했고 이제 막 가능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두 지문을 보고 모든 점들이 같은지 보면 되겠죠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더러웠을 수도 있고 다른 각도에서 지문을 찍었을 수도 있고 압력이 달라서 융선이 정확히 같은 위치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확히 같은 지문을 비교한다고 가정하면 쉽겠죠. 하지만 지문의 중심이 어디인지, 손가락이 어느 방향으로 돌아갔는지, 조금 더 눌렸는지 덜 눌렸는지, 손가락에 이물질이 묻었는지, 그 사이에 엄지손가락에 사마귀가 났는지 등등등 이런 사소한 복잡성들이 눈먼 파일 정리원 시스템인 기계에게는 비교 분석 자체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듭니다. 너무너무 느려서 현재로서는 거의 완전 비현실적이죠. 지금은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술 자체는 급속히 진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그 모든 것을 그럭저럭 넘어설 수 있습니다. 마치 체스 고수들처럼 인간은 순식간에 패턴을 읽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직관을 어떠한 방식을 써서 기계로 넘기고 또 자동화할 수 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컴퓨터가 스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관계를 발견할 수 있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스스로가 무슨 의미냐에 따라 다릅니다. 새로운 관계를 발견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기하학 증명 같은 문제를 푸는 컴퓨터들이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사람들이 정리를 증명하는 문제를 명확한 절차로 변환해 놓았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일단 그렇게만 하면 비록 정교하고 멍청한 증명 방식일지라도 기계는 그걸 해낼 수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다른 일들을 다 하지는 못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컴퓨터는 절대 못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무언가를 꽤 정밀하게 정의하는 방법을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지어내는 말들이 좀 있죠. 예를 들어 기계가 그 일을 하는 동안 기분이 좋을까? 또는 그 일을 하는 동안 자기가 뭘 하는지 이해할까? 와 같은 여타 추상적인 질문들 말입니다. 저는 차라리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 머리카락에서 이를 긁어낼 수 있을까? 아니요. 그 녀석에겐 머리카락도 없고 긁어낼 이도 없으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러니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이 하는 것에 대해 말할 때 만약 당신이 실제 노력의 결과물에다가 미학적 감상처럼 당신이 좋아하는 다른 것들을 덧붙인다면 말입니다. 당신이 그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랬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때 그렇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실제로 하는 일 위에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덧붙이고 그냥 우리가 한 일의 결과뿐만 아니라 수많은 추가적인 것들을 본다면 컴퓨터가 그 일을 해내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것만큼은 기계가 절대 못하지 라고 할 만한 자신들만의 영역을 어떻게든 남겨두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계가 인간보다 물리적으로 더 강하다는 사실은 어째서인지 더 이상 사람들을 신경 쓰이게 하지 않는 듯합니다. 옛날에는 분명히 신경 쓰이는 문제였을 텐데 말입니다. 기계는 사람보다 더 무거운 역기를 들 수 있고, 사람보다 더 빠르게 물건을 옮길 수 있고, 더 빨리 달릴 수 있고, 심지어 하늘을 날 수도 있죠.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은 할 수 있지만 기계는 못하는 어떤 손동작이 있지 않을까 와 같은 걱정을 하며 앉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일기예보를 더 잘하는 기계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입니다. 일기예보를 하기 위해 당신이 하는 일은 과거 기록들을 살펴보고 상황이 비슷했을 때를 찾아서 결과도 비슷하리라 추측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물리 법칙에 따른 바람 움직임에 대한 약간의 분석과 현재 마법 같은 속임수를 좀 더하는 거죠. 자, 만약 당신이 더 많은 사례를 볼 수 있다면 예측 속도와 효율성은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더 비슷한 사례를 찾을 확률이 올라가고 더 많은 변수를 포함해서 더 길고 정교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죠. 이건 우리로서는 제 시간에 예측을 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3일 후 날씨는 3일 안에 예측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빌어먹을 데이터는 쓸모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특정 속도로 일을 하지만 컴퓨터는 더 빨리 작동하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기예보에 있어서 오늘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기계가 우리보다 더 빠르고 더 효과적이고 더 정확하게 일기예보를 할 수 있다는 이 합당한 예상이 전혀 상상 못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도 우리는 기계에게 절차를 학습시킨 셈이 됩니다. 자,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 우리가 기계에게 절차를 알려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시도해본 바가 있습니다. 방법이나 절차를 직접 알려주는 대신 소위 휴리스틱이라 불리는 방법을 활용하는 방식이죠. 휴리스틱이란 정답이 보장되진 않지만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한 경험에서 나온 원칙 또는 똑똑한 지름길 같은 의미를 지녔습니다. 막다른 길에 부딪히면 전혀 다른 상황에 빗대어서 생각하라. 이것과 저것을 비교해봐라. 극단적인 경우를 시도해봐라 등등 말입니다. 그리고 르넷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가 이 분야에서 가장 멀리 나아갔습니다. 좋습니다. 이 기계는 다시 말하지만 일종의 파일링 캐비닛 같습니다. 그저 방대한 정보를 담고 규칙에 따라 꺼내줄 뿐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대한 서류한 말입니다. 이게 뭘 하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기계는 정답을 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무작정 다 살펴보는 게 아닙니다. 그 대신 이 기계가 답을 찾는 방식은 마치 체스 고수와 같습니다. 가능한 모든 수를 다 계산하는 대신 경험에서 우러난 패턴을 보고 가장 가능성 높은 수부터 시도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해보는 대신에 일단 보드 중앙 근처에 있는 수를 시도해봐. 구석에 있는 것들은 일단 신경 쓰지 마. 와 같은 원칙들이죠. 그런 이 원칙들을 일종의 해전 게임에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하는 게임인데 전부 규칙에 따라 조직되어 있고 꽤 재밌습니다. 누군가 모든 규칙을 정해놓죠. 당시 해전의 판도를 바꾼 신형 전함인 드레드노트는 얼마?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해군을 위한 예산을 얼마만큼 받아서 다양한 종류의 무장을 갖춘 여러 종류로 된 함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게임 룰은 아주 세밀합니다. 예를 들어 장갑 두께를 정하면 비용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두께에 따라 막아낼 수 있는 포탄의 위력도 정해지죠. 당신은 주어진 예산 안에서 이런 변수들을 조합해서 다음 사람보다 더 나은 최강의 함대를 설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선들이 만났을 때 어느 쪽이 최고인지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실제 해군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게임일 뿐이지만 이 모든 규칙이 아주 두꺼운 책 한 권에 전부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함선들 비용, 모든 무기들이 지닌 위력, 또 장갑을 관통하는 확률 같은 것들이요. 아주 멋진 게임이죠. 그리고 르넷은 자기 AI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거대한 해전 게임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에 상황이 막히면 유추를 활용하라 또는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해보라 같은 몇 가지 똑똑한 원칙, 즉 휴리스틱을 심어두었죠. 그리고 그는 캘리포니아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습니다. 물론 그는 수많은 다른 경우의 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체스 게임처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시도하지는 않았어요.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었으니까요. 대신 자신이 가진 휴리스틱을 길잡이 삼아 나아갔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학습 방식은 이렇습니다. 만약 어떤 휴리스틱을 사용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되면 그 휴리스틱 가치에 점수를 더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가치 있는 휴리스틱을 먼저 사용하게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계 능력은 말하자면 어떤 속임수가 가장 효과적인지를 스스로 학습하는 데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치가 올라간 특정 휴리스틱은 자연히 더 자주 사용하게 되죠. 바로 이런 모습이야말로 기계를 지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싶을 때 우리가 딱 기대하는 바입니다. 자, 그는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 해에 그는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 장갑을 두른 거대한 전함 딱 한 척을 만드는 전략으로 우승했습니다.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하지만 점수 계산을 해보니까 정말로 다른 어떤 평범한 아이디어보다도 더 나아갔습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것을 그가 만든 기계는 생각해냈습니다. 다음 해에 그는 또다시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진 돈을 전부 속임수를 쓰는 데 써서 10만 척을 만들어서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대 전함이 이기지 못하도록 규칙을 바꿨거든요. 아시겠죠? 하지만 규칙을 바꿨다니 이번엔 내부가 아주 좁고도 각각 총 한 자루씩만 실은 작은 보트 10만 척을 만들었습니다. 이 보트들은 물론 쉽게 격침당했습니다. 하지만 무려 10만 척이나 있었고 각각 보트는 비용이 얼마 들지 않았고 상대방 함대는 그 보트들을 전부 격침시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형편없는 모기떼 같은 녀석들이 몰려가자 게임의 승패를 계산해보니 또 그의 승리였습니다. 셋째 해에는 그이가 대회에 참가하는 게 금지됐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에 몇 가지 버그가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그가 강연에서 버그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속으로 내 생각은 좀 다른데 하고 생각했죠. 예를 들어 버그 중 하나는 기계가 스스로 새로운 규칙을 창조한 경우였습니다. 만약 인간 개발자가 내놓은 문제라면 아예 신경을 꺼버리고 무시해버려 라는 식이었죠.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었거든요. 이 버그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르넷이 어떤 환경에서 작업했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시절엔 컴퓨터 시간이 아주 귀해서 그는 엄청난 양의 연산을 위해 밤마다 IT 회사 비슷한 곳에서 기계 50대를 빌려야만 했습니다. 밤새 기계들이 온갖 시도를 하고 나면 르넷은 아침에 출근해서 그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당시 르넷은 새로운 문제나 아이디어를 기계에 입력할 때마다 이것이 자신, 즉 개발자가 냈는지 아니면 기계가 스스로 만들었는지 꼬리표를 붙여두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르넷은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기계가 밤새 새로운 경험칙, 즉 휴리스틱을 하나 만들어낸 것이었죠. 그 규칙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개발자 꼬리표가 붙은 문제는 개무시한다. 기계가 스스로 깨달은 사건입니다. 인간 개발자가 내는 문제는 테스트용이라서 풀어봤자 보상도 없으니 무시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최고의 전략이다 라고 말이죠. 이 똑똑한 게으름뱅이 덕분에 기계는 그날 밤 엄청난 양의 컴퓨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르넷은 나중에 이 버그를 고쳤습니다. 다음번 버그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르넷이 어느 날 AI 머릿속을 들여다보니 수백 개의 똑똑한 요령, 즉 휴리스틱이 들어있었습니다. 1000점 만점에 999점을 받은 휴리스틱을 발견했죠. 아주 빌어먹게 유용한 휴리스틱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그 기계는 바로 그 요령만 점점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마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새롭고 멋진 만능 열쇠처럼 보였죠. 정말 끝내줬습니다. 르넷은 마침내 1000점 만점에 999점을 받은 그 만능 열쇠의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원래 이 AI의 학습법은 간단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그 공을 세운 휴리스틱에게 점수를 주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그 만점짜리 녀석의 규칙 내용은 그야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풀리든 모든 공로는 무조건 나에게 돌려라. AI가 시스템 허점을 파고들어서 자기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저는 앞서 말한 게으름 피우는 버그와 지금 이 공로를 가로채는 버그, 이 두 가지 모두가 진짜 지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지적인 기계를 만들고 싶다면 명심해야 합니다. 당신은 온갖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노동을 회피하려는 녀석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 싫은 문제가 있으면 온갖 잔머리를 굴려서 어떻게든 피해갈 궁리부터 하잖아요. 다른 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지적인 기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저 지적인 존재들이 보이는 그 엉뚱한 약점들이야말로 우리가 지능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